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상충곡의 본문 중에서 본사 1까지만 봤어요. 그래서 교과서 252페이지까지 봤고요. 오늘부터는 교과서 253쪽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본사 2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본문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해설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참고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쓰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기서 중요한 거는 공간이 이동되고 확장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어디 있었냐면 딴 데 있다가 이제 공간에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어디에 있었죠? 그죠? 자기 집 근처에 있었죠. 그죠? 살인문 주변에도 갔고 정자에도 앉고 하다가 이제 공간이 확대되어서 이동하면서 이제 산하고 물을 구경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간의 이동 그리고 확장이다라는 걸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그래서 답청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봄에 파랗게 난 풀을 밟으며 산책함. 그냥 산책하는 건데 봄에 풀이 나 있으니까 그걸 밟으면서 산책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욕기라고 하는 거는 기수에서 목욕한다 라는 뜻으로 뭔가 명예와 이익을 잊고 유유자적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잊고 좀 편하게 있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침에 채산이라는 거는 나무를 캔다. 그리고 나조라는 거는 저녁이에요. 저녁에 조수, 낚시질을 하세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간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 놓고 곤나무 가지 걷고 수 놓고 먹으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술을 마시면서 막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으면 이거 이렇게 꺾어 놓고 그다음에 또 꺾어 놓고 이렇게 마시는 걸 보니까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야. 뭔가 지금 자연도 즐기고 이러면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술은 어떤 기능인가 하고 보면은 술은 화자의 흥겨운 마음을 고조시키는 거죠. 흔히 이제 어른들은 술 마시면 이제 막 취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흥겨운 마음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도 볼게요. 자, 화풍이 건듯 불어. 화풍은 화창한 바람이 건듯 잠깐 불어, 살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녹수는 푸른 시냇물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옷새진다. 청향이라는 거는 보면은 얘를 해석해 보면 맑은 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맑은 거는 어떤 거예요?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감각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맑은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맑은지 안 맑은지는 눈에 보여요. 근데 향은 어때요? 그죠? 맡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각.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된 거는 뭐예요? 향인데 어떤 향이냐면 맑은 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각이 더 중요하니까 후각에 그다음에 이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했다. 그래서 후각의 시각화. 그래서 여기 공감각적 심상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잔해지고 낙홍은 떨어지는 꽃잎은 옷새에 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와 자연이 하나가 된 경지를 아주 감각적으로 나타낸다. 어떤 감각적으로? 이렇게 후각의 시각화로.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다시 보면은 맑은 향이라고 해서 맑은은 시각 그리고 향은 후각. 그래서 얘가 더 여기서 주된 거니까 앞에 오고 후각에 그 다음에 시각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분 보면은 이 부분은 다 해석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만 보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술독이 비었것은 나에게 아뢰어라. 그래서 아이더러 술집에서 술 받아오라 하여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흥얼대며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맑은 물에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그 다음 볼게요. 청류를 굽어보니 청류는 맑은 물을 굽어서 보니 도화로다. 떠오니 도화로다 해서 복숭아꽃이 떠오르는구나 하면서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가 긴가 하노라. 그래서 저곳이 저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무릉도원 같다. 선생님이 무릉도원 얘기해줬죠. 그죠? 그래서 화자가 시냇물 위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발견하고 눈앞에 보이는 들이 무릉도원일 것이라고 하며 봄의 절경을 찬미함. 그래서 이 무릉도원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도와 원기에 나오는 말로 이제 이상향 별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여기는 교과서 이제 254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송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나무가 있는 그런 소나무 사이에 있는 작은 길에 두견화는 진달래를 손에 들고, 봉두라는 것은 산봉우리. 이번엔 어디로 이동했어요? 공간이? 그죠? 아까 산수라고 했는데 이번엔 봉두라 그래서 산봉우리에 왔죠. 그래서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서 보니 천촌말락.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버려져 있다. 연하일휘라는 거는, 연하일휘는 안개와 노을 그리고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하일휘는 금수라는 거는 비단을 펼쳐놓은 듯.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그 모습이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다. 뭐뭐하는 듯하다 해서 우리가 표현법 중에 직유법 알죠?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한다면 A는 B인데 뭐뭐 같은이라고 표현해서 이거를 직유법이라고 했죠. 은유법은 뭐예요? 은유법은 내 얼굴은 사과, A는 B. 근데 여기는 뭐뭐 같은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직유법이라고 우리 했었죠.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해서 직유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봤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면, 이 부분을 묶어서 보면, 봉우리에서 구름 속에 앉아 천촌말락과 아름다운 경치를 지금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묶어서 본사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산수 구경을 권하며 술 마시고 취하여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결사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얘기가 뭐냐면 표현상 공명하고 부기가 주체이고 나가 객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화자 자신이 부기와 공명을 꺼린다는 의미임. 주객전도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나는 자연이다라고 해서 내가 원래 선생님이 원래 이제 밖에서는 선생님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싫어서 나중에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뭔가 직책이나 월급 받을 수 있는 돈 같은 거를 다 두고 선생님이 떠나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 선생님이라는 직업하고 돈이 나를 싫어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인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주객 전도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볼까요? 국회의원 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국회의원이라는 명예, 또 하나는 국회의원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이거를 다 내려두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다 내려두고 온 건데 마치 그 돈과 그 명예가 나를 꺼려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주체와 객체를 바꿔서. 그래서 그거를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사올꼬 라면서 청풍명월이죠.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동파의 적벽부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썼어요. 여기서는 이제 의인법이 사용된 거죠. 의인법이 뭐냐면 이 청풍하고 명월이 맑은 바람하고 밝은 달인데,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인데 이것들이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표누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왕이 뭐냐면 좁고 지저분한 거리나 마을이에요. 거기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바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생활인데 그게 선비들이 뭔가 엄청난 돈을 막 축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표노항에 헛된 해음이라고 돼 있어서 헛된 생각은 아니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아모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모타가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시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설명을 했을 텐데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이 있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이 있습니다. 근데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3장, 그다음에 6구 이게 6개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자라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 규칙을 많이 지켰는데 이 규칙 중에서도 또 어떤 게 있었냐면 3543이라 그래서 맨 끝에 종장은 처음에 3글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 5글자, 4글자, 3글자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가장 잘 지켜지는 게 이 3글자인데 근데 이 가사라는 작품은 어떠냐면 딴 거는 다 안 지켜도 요거는 꼭 지킨다는 거예요. 이 3글자는. 그 3글자가 여기 아모타.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결사 부분이라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아모타라고 해서 여기가 시조의 종장의 형식과 같다. 보면은 근데 또 3, 4, 5, 그 다음에 4, 비슷하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3543하고 이렇게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시조의 종장하고 형식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사 부분을 보면 안빈낙도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정리하는 거는 제재 개관부터 볼 텐데 갈래, 그리고 성격, 제재, 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제, 특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 같은 경우에는 서정갈래, 어떠한 정서를 담고 있는 그런 서정갈래고요. 그 다음에 양반이 있었기 때문에 양반가사, 그리고 숨어서 지내는 그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은일가사, 그리고 또 하나는 강호에서의 한가로운 정을 누린다 해서 강호한정가, 그다음 성격은 서정적, 그다음 묘사적. 마치 이 상춘곡을 다 시를 읽고 나면은 마치 눈앞에 묘사하듯이 그릴 수 있다라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예찬하는,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럼 과연 어떤 소재로 이 작품을 썼을까라고 보면 봄의 아름다운 풍경, 그걸 바탕으로 썼고, 주제 같은 경우에는 봄의 경치를 감상하며 즐긴 즐거움과 안빈낙도. 안빈낙도는 조금 가난하지만 즐거움에서 낙을 찾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직유법, 뭐뭐처럼 쓰였고요. 그 다음에 대꾸법, 그리고 의인법, 인용법 등 굉장히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음보의 규칙적인 율격, 그리고 마지막 행은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다. 그래서 이 아모타라는 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 문학에 나타난 자연 친화적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학에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기 전에 우선 서양과 동양의 자연관부터 보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자연을 양분을 해요. 그래서 자연이 여기라면 여기는 인간, 이렇게 아예 양분을 해놓고 대립하는 존재로 봐요. 근데 동양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그다음에 인간이 거의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조화가 중요하겠고 여기는 양분, 나눠진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면은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 그리고 자연과 일체감, 이걸 우리는 물아일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다룬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울타리막 이런 것도 전부 다 자연 친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과 화자의 심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적 배경은 어떠냐면 거기 중간에도 나오지만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연의 모습은 어떠냐?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어 있고 그 다음에 빗속에 버들과 풀이 굉장히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그것을 본 화자의 심리는 어떨까라고 본다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감탄하고 흥겨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적 배경과 화자의 심리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이 나오면서 계절적 배경을 골라라 그러면 봄을 골라야겠죠. 그죠? 그리고 화자의 심리를 골라라 그러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감탄과 흥겨움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자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이제 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어 중에 공명과 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명도 날거리고 북이도 날거리니라고 해서 공명과 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가 되겠어요. 입신양명하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디 나아가서 공을 세우고 그것을 드날리는 그런 걸 우리가 입신공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공명과 북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가서 뭐 학생 회장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뭐 입신과 공명에 속할 수가 있겠죠. 이름을 날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뭔가 국회의원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화자의 생각은 어떠냐면 같은 생각이라고 해서 욕심이다. 나한테는 이거는 욕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도 막 보면은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러한 이제 공명과 북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 작품도 있지만 이 작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허튼 해음이라고 해서 화자는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자가 원하는 그러한 가치관은 뭘까라고 본다면 청풍명월 그리고 단표누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청풍명월 같은 경우에는 바람과 달이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는 여기 바람과 달뿐이다 하면서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사올꼬 하면서 소동파의 척벽부라는 작품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인법 쓴 거고, 그 다음에 단표누황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항이, 여기 나오는 누항이 좁고 지저분한 거리, 그래서 거기서 먹는 요 단표가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거리에서 먹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막 랍스타 먹고 막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막 지나치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내가 만족할 만큼만 먹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의미는 뭐냐면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 그러니까 소박하지만 자연과 함께하기 때문에 즐겁다. 그것을 우리는 안빈낙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화자는 어떤 생각이냐면 백년 행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년 행락이라고 하는 거는 만족감, 나 너무 만족스러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모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현재의 삶에서 더 이상 만족할 게 없다. 나는 100년 동안 이렇게 살아도 좋다. 한평생 살아도 마음에 든다.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소박한 한 평생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상이 전개될 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간이 이동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공간이 아니라 화자의 시선이 이동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상 전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동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여기는 이제 좁고 낮은 공간이라면 여기는 넓고 높은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쭉 갈수록. 그래서 처음에는 초가집에서 시작하죠. 초가집은 집이라는 공간이니까 초가집이 작은 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좁고 낮은 공간이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들판과 시냇가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봉우리로 나가죠. 봉우리는 올라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막 천촌 말락도 보고 그 높이에 올라가서 멀리까지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넓고 높은 공간이 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화자의 공간이 이렇게 이동을 했을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이동했을까를 한번 보면은 봄날에 흥이 더해지면서 자연과의 물화일체 그리고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경지를 보인다라고 해서 물화일체 아까 했죠. 자연과 내가 하나고 안빈낙도는 너 부족하지만 즐기는 거. 안분지족도 내가 그냥 내 삶에 만족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차 흥이 더해지면서 내가 좀 더 자연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족하고 지낸다. 그런 경지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학습 활동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25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뭔가 선생님이 좀 정리를 조금 할 때 조금 이게 많아갖고 어렵게 했는데 교과서를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자의 공간 이동을 아까 우리 공간 이동 봤죠? 뭐 봤냐면 간단하게 초가지붕 그러니까 초가집, 그 다음에 시냇가나 들판, 그 다음에 봉우리까지 봤어요.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자의 공간 이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의 공간에 따른 화자의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중심 억구를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초가집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초가집 있고 255페이지요. 초가집 없는 사람은 교과서 여기 봐도 됩니다. 그래서 1부터 6행은 초가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화자의 행동이나 태도가 어떠냐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나 여기 너무 즐거워.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중심 억구는 풍월주인. 바람과 내가 그 바람과 달의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풍월주인이라는 중심 억구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행부터 17행까지는 봄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산보라는 건 산책을 하면서 이제 시를 읊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게 중심 시어냐면 춘기, 봄의 기운, 물화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고 그 다음에 한중진미, 한가로움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참맛. 우리가 요새 그런 TV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더라도 삼시세끼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엄청 급하게 뭘 하진 않지만 그냥 딱 세 끼 먹고 사는 삶, 거기에 대해서 한가롭지만 굉장히 즐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화 중에서도 리틀 포레스트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일본의 이제 작품을 우리나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그 작품도 한번 보면은 뭔가 한가로움 속에서 참다운 맛을 느끼는 그런 작품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행부터 17행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18행부터 31행까지가 이제 시냇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시냇가에서 술을 마시며 봄의 흥취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앉아서 술 마시면서 나뭇가지도 꺾으면서 하나씩 꺾으면서 뭐 급하게 마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마시면서 그 흥취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중심 억구는 산수, 그 다음에 구경, 그 다음에 숲이 아니라 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릉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고요. 무릉은 뭐가 있으면은 우리가 무릉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죠. 복숭아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에 32행부터 36행까지 여기는 빠졌는데 봉우리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봉우리, 그래서 화자의 행동이나 태도는 봉우리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우리에 그 우리 높은 데 올라가서 저기 하는 이유가 등산하는 이유가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은 그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봉우리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 억구는 천촌말라 엄청나게 많은 이제 마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주변에 마을들이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도 천촌말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하일휘라고 해서 그 노을이랑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듯 되어 있다. 그 부분도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봄빛도 유여할사라는 부분까지 우리 잘 봤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37행부터 40행까지를 묶어서 보면은 자연과 벗하며 안빈낙도함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안빈낙도, 그 다음에 뭐 물화일체 이런 거 다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여기 중심 억구는 청풍명월이 되겠죠. 청풍명월과 단표누왕.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약에 대표하는 시어를 적어봐라 그러면 풍월주인, 그 다음에 물화일체, 그 다음에 단표누왕, 청풍명월, 안빈낙도 뭐 이런 거를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학습활동 1-2번 보면은 다음과 같이 화자의 인생관을 파악해 보자. 그래서 화자의 인생관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면은 화자는 어떠냐면 처음에 속세에 있는 사람들 이거를 홍진에 묻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냥 뜻으로만 해석하면은 붉은 먼지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속세라고 했죠. 만약에 나는 자연이다라고 친다면 나는 자연인을 촬영하러 간 사람 아니면 지금 나는 자연이다 안 하고 이런 도시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그 홍진에 묻혀 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명과 부귀를 이제 가치 있게 여겨요. 이 사람들은 홍진에 묻혀 사는 사람,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홍진에 묻혀 있고 처한 상황이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공명과 부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어떠냐면 나는 자연이다처럼 살림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풍류, 한중, 진미, 그 다음에 청풍, 명월이 되겠죠. 청풍, 명월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정리해 봤을 때 화자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냐면 자연 친화적인 굉장히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그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조금 이제 어렵다 보니까 내용이 한자도 좀 있고 해석되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일부러 처음에 만화로 한번 쭉 한번 스토리를 보고 그 다음에 만화에 관련된 이제 우리 해석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라고 퍼즐까지 한번 그 찾는 것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까지 활동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아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학교에 왔을 때는 그때는 이걸 바탕으로 정리하는 복습 활동지, 그 색칠하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정리하는 학습지까지 한번 같이 보면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